과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짧은 시간에 이루어서 자본주의 역사에서 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경제를 갖다 발전시킨 나라가 없다고 자랑하고, 거기에서 또 덧붙여가지고서 이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룸으로 인해서 참 동전의 양면을 다 갖췄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세계의 아주 가장 모범 국가, 즉 2차전 이후에 새로 탄생한 신생국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라고 칭송을 받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어떤 현상을 갖다가 겪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양극화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사회 모든 각 분야가 전부 다 양극화 현상을 갖다가 노출하고 있고,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소득에 지나친 극단적인 불균형을 갖다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 그냥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전해들으시라고 생각합니다만, 미국같이 굉장히 부유한 나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 노령의 샌더스의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것이 와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의 상황을 놓고 봤을 적에 불균형의 순서로 따질 것 같으면 가장 소득의 불균형이 심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두 번째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생겨나느냐? 우리가 따지고 볼 것 같으면은 지나치게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경제 사회적인 이런 모순을 갖다가 안고서 참 오늘과 같은 경제 성과를 이루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우리가 민주주의를 했습니다만은,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쟁하는 두 정당이 서로 자기네들의 프로그램을 내놓고서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는 경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87년 소위 대통령 직선제를 갖다가 도입해서 정치의 민주화를 이룩하면서 기대했던 것이 바로 뭐겠어요? 그 전에 압축 성장 기간 동안에 발생한 각종 경제 사회적인 모순을 갖다가 이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위한 선거를 갖다가 우리가 몇 번을 했어요. 대통령을 지금 6번째 직선제로 다 뽑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별로 그 과정 속에서 제도적으로 변화돼 가지고서 과거에 잘못된 모순을 갖다가 시정하는 그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헬조선이니 흑수저 금수저니 하는 이런 논란을 갖다 빚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나라의 이러한 경제 발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순을 우리가 이 국민들이 그동안에 참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희망 속에서 견디고 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정치적 민주주의화 되면은 그런 모순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모순을 해결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정부의 상당한 노력과 입법기관이 합세한 소위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은 막연하게 시장경제를 외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장경제는 누구도 여기에 개입하거나 간섭하거나 이런 것을 갖다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원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서 그거를 거부합니다.
그 우리가 처음에 경제를 시장 경제라는 것을 정의를 저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의 동등한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해 가지고서 타고난 천성대로 경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은 남고 지는 사람은 도태되고 이것이 시장 경제의 원리. 그런데 시장 경제의 원리대로 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도태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생계가 막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인간이 사는 사회에는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불구자, 뭐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서 살고 그 사람들이 다 생활을 갖다 공유하지 않으면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은 형성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적에 경제도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치도 민주화가 점진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떠한 특성이 생기느냐 알고 보면 강자만이 사는 시장 경제 속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경제력 집중 현상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경제력 집중 현상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은 그걸 바로 무엇을 뜻하냐면은 전국에 가서는 소수의 경제 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그러한 형태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또 경제 세력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으면 첫째로 우리가 자랑하는 정치적 민주주의도 망가지고 경제 성장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역사적인 과정에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87년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모순된 재반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갖다가 입법화했을 적에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기술을 할 수 있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제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자, 언론을 사실 금력이라는 게 언론 장악하고 있죠. 법률시장 장악하고 있죠. 그러면 보수적인 재판관들이 어떠한 판결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뻔히 보는 겁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줬던 것이 뭐냐면 1935년도에 미국의 프랑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미국의 공황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각종 사회 입법을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그 입법이 전부 다 이익 집단들의 미국 대심원의 위헌 소송에 의해서 다 무산이 되어버려가지고 제대로 알맹이가 없는 소셜 액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운 것이 뭐냐면은 그러한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뭐가 필요하냐? 그게 바로 헌법사항으로다가 경제민주화를 갖다가 지켜내라고 하는 것을 못 박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걸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1987년 현재 헌법을 만들면서 제가 그걸 갖다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설득을 해가지고서 지금 우리 헌법 119조 2항에 정부가 국가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책임을 해야 된다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헌법 속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1987년 헌법에 집어였고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실천이 되느냐. 거의 그 헌법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들여다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사실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을 하게 됐는데, 그럼 왜 지금 현 단계에서 경제민주화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 중에서 이 사회적인 안정을 제대로 이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의 침체도 제대로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 나라가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는 과정에 제도적으로 사회를 보완하지 않으면 결국 가서 그 경제는 어느 기간, 어느 한계에 봉착하면 더 이상 성장을 못합니다. 그것의 전형적인 예가 우리 이곳의 일본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1950년대 중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1990년대까지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일본을 배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일본이 1955년서부터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때까지 연평균 8%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평균 8% 성장을 하다가 1974년 이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1980년대 말까지 평균 한 4%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1985년도에 들어서부터는 일본이 갑작스럽게 부동산 보복에 주식 보복에 이래가지고서 참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 모든 나라를 갖다가 삼켜먹을 것처럼 그러한 자세를 보이고, 그 당시에 일본의 장기 한 10년, 15년 전망을 보고 같으면은 21세기에 들어가자마자 일본이 미국 경제를 능가하는 경제가 되리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그러던 미국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1993년을 계기로 해가지고서 경기 침체에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여 년 동안을 갖다가 그 골자구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최근에 아베 정권이 들어와서 참 아주 굉장히 무모한 경제 정책을 갖다 시도를 하는 겁니다. 통화는 무한히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금리는 아주 제로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뭐가 될 줄도 알아요. 그래 실질적으로 그걸 해보니까 처음에는 반짝하는 것 같이 보이더니 그게 다시 효력을 잃어가지고서 지금은 아베 정권 자기가 집권하기 이전의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2012년에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했죠. 내가 왜 그러면 이거 필요하냐.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은 일본처럼 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도 1962년 경제개발오분년 계획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80년대 말 이무렵까지 연평균 8%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90년 이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도 내부적인 정비를 하지 않고 경제를 끌고 갈 것 같으면 우리 경제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993년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당시에 정권이 교체되기를 노리고 있었던 우리 체계가, 대통령 된 사람들이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야, 옛날에 어떤 대통령 시절에는 연평균 8% 성장을 했는데 나라고 못할 리가 있겠느냐. 그럼 나도 연평균 8% 성장을 갖다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결국은 우리 관료나 우리 체계가 협력을 해서 경제가 잘 성장을 빨리 하려할 것 같으면 결국은 커다란 기업, 우리나라 재벌군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만이 경제가 빨리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줘야지 당신네들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에게 가해줬던 모든 제약을 풀어주면은 우리가 그걸 해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일 첫째로 풀어준 게 뭘 풀어줬느냐. 은행의 거의
대출을 갖다가 제한하던 걸 갖다가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투자 대상을 정부에서 좀 허가를 하고 이러던 걸 갖다가 당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준 거란 말이에요. 흔히 얘기해서 규제 완화 하는 걸 비슷한 형태로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은행에서 돈 마음대로 빌려서 투자를 마음대로 하게 되니까 빚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일시적으로 성장의 효과로도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결국 가서 과잉 투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제대로 기업이 이윤을 내지 못하면서 그냥 투자만 잔뜩 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성장의 효과로 나타났습니다만 그것이 부담이 돼가지고서 결국 가서 우리나라가 IMF 사태를 겪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아직도 왜 IMF를 겪을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추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대통령은 또 뭘 했느냐. 이 양반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사로잡혀가지고서 그 방법도 어떻게 하면 재벌을 또 동원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니까 IMF 사태에서 한두 개의 재벌이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벌의 구조를 갖다가 더 고착화시켜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시작된 것이 뭐냐면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니까 국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중산층이나 서민계층의 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참 묘하게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대통령을 한번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을 맞이했으니까 일반 서민들이 저 사람이 대통령이면 최소한도 우리를 위한 무슨 조치를 취하겠지 하고서 대통령으로 당선을 시켜줬는데 이 대통령마저 당선이 되자마자 마음을 바꿔가지고서 나도 좀 높은 성장률을 해야 되겠으니까 큰 사람들하고 같이 좀 어울리면은 성장이 빨라지겠다. 이래서 그분도 똑같이 재벌 위주의 경제 성장.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소리 들었는지 나이 연령으로 봐서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작스럽게 무슨 소리가 나냐면 세상에 없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쓴 겁니다.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쓰면서 뭐라고 또 거기다 덧붙여서 얘기했냐면은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경제 정책을 갖다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 간격은 점점 벌어지고 메꿔지진 않아요. 그러고 나니까 경제가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니까 어떤 대통령이 또 출연을 했냐고 하면은 나는 경제 전문가니까 경제를 살린다 하는 말을 호로 앞세우고서 어마어마한 목표치를 제시합니다. 747이라고 하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제가 이거는 아주 근자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목표를 하나하나 또 달성을 했어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국민을 현혹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난 그 대통령 지금 한나라당서부터 지금 새누리당까지 이르기까지 8년 기간 동안에 대통령들의 경제 성과를 지금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꾸 지금 참 흑수저, 금수저 이런 논쟁은 벌어지고 OECD의 각종 사회지표를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최하위에 놓인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이 도대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젊은 세대의 절망 속에 지금 빠져 있다고 난 봐요.
여러분들도 잘 느끼시겠지만 내가 대학을 졸업받고 과연 어떠한 직장에 가서 어떠한 생활을 갖다가 영위할 것이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러한 것을 좀 단절을 하고 사회를 좀 조화를 시키자 하는 뜻에서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2012년대에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미국이나 뭐 구라파나 모든 데서 걱정스러운 게 뭘 걱정스러우냐.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한 부호들이 자기들도 참 겁신하는 거예요. 야, 사회가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서 서로 갈등 구조에 빠지고 이렇게 되니 과연 자본주의 미래가 밝겠느냐. 이게 자본주의의 위기, 자본주의의 불확실성, 게다가 장기적인 세계 경제 침체, 이렇게 지금 세계적인 경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데서 지금 샌더스 돌풍 같은 게 일어나고 이제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희망을 걸고서 열광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으면 안 돼요. 나는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뭐 흔히들 얘기해서 재벌이 기업들이 열심히 잘하고 우리 유능한 경제 관료들이 잘해서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들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정도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국민의 역동성이 이걸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어려울 때는 굉장히 잘 참았다. 60년대 그 어려운 시기에는 하루에 뭐 16시간 이렇게 일을 해도 우리 근로자들이 그렇게 큰 불만을 가지고서 저항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제는 자꾸 발전을 하는데 내 생활은 변화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치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면 변하는 대로 사람이 변한다고 보는 것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응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느 정권도 어느 정당도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러분들 같은 세대가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 사회라는 것이 거의 그런 상황에 빠져 있어요.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야, 이게 우리가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절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다가 줘야 하는 것을 정부가 이제 참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지금까지와 같은 큰 기업, 재벌 위주의 성장 논리를 갖다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소위 큰 재벌들이 왜 투자를 안 하냐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산해유보금이 우리나라 GDP의 34%.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안을 제대로 모르고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합니다. 언뜻 얘기를 하면은 뭐 규제가 많아서 투자를 안 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과거에는 지금보다도 규제가 워낙 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사람들은 아주 왕년한 투자 의욕을 보였대요. 그러니까 기업가라는 사람들은 돈이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참 지옥에도 가는 그런 성향을 가진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 끝이었기 때문에 돈이 벌린다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이 규제망을 피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최근에만은 그렇게 투자를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는데 계속 그 사람들만 믿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해줘야지 경제 성장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 틀을 바꾸자고 그런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를 하자는 거예요. 좀 보다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지금 소위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거를 제대로 육성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커다란 경제 세력이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억압할 수 있는 이러한 경제 운영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경제 민주화를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생각하냐면 공부를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이라. 어디 경제학 교과서 좀 보고 아티클이라는 건 좀 읽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을 정리한 조약이 무슨 조약이냐면 포스담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포스담 조약의 전후의 세계 경제의 질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거기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경제력 집중은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은 시장 경제를 위해서도 나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저해가 되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은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일본 같은 나라의 미국의 점령 사령부가 일본 재벌을 다 해체했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의 독일의 콘세른이라는 것을 점령 당국이 전부 해체를 한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일본과 독일의 경제를 한번 간단하게만 비교를 해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망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하고 두 나라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런 상황, 출발을 똑같이 해가지고서 오늘날에 와서 두 나라를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 독일의 경제의 효율성이 현재 일본의 경제의 효율성보다도 훨씬 좋은 반면에 독일의 사회의 안전망이라든가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러고도 그 나라는 가장 세계에서 지금 모범적으로 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갖다가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나라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딱 세 나라가 분단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월남, 독일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월남이라는 것은 70년대 중반에 공산화에 의해서 통일이 됐고, 그 다음에 90년 그 이후 15년 만에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청안방안 쏘고 오늘날 통일을 갖다 성취한 지가 지금 26년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도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평화 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통일도 어느 날 갑자기 역사적 순간에 의해서 도래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나라 내부의 경제의 능력과 내부의 조화가 완벽해야만이 그 기회를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포착해 가지고서 통일을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 사회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 정치에 좀 관심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청년들 세대를 볼 것 같으면 아주 정치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뭐 정치가 우리에게 뭘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는 정치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태어나기로 상당히 정치적인 동물로 태어났다고 그러지만 세대가 바뀌고 지금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이 풍요한 사회를 갖다가 이루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퍼캐피타 GDP 28,000불 정도 수준에 됐기 때문에 GDP 규모로 봐서는 우리 나라의 GDP가 이렇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이 사회 각 지역에 골고루 배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 아시죠? 출산율은 세계에서 제일 적은 나라, 노령화는 급속도로 빨리 되는 나라, 자살률 제일 많고 노인 빈곤층이라는 게 어느 나라보다 많다. 50% 가까이가 노인이 빈곤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이 경제를 갖다가 이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를 많이 쓴 분들이, 가장 희생을 많이 한 분들이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참 갖다 버리는 그러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복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돈이 많이 드는 복지로 자꾸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가 어떤 사고냐면은 별로 효용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인간은 일반 상품과 달리 쓸모없다고 해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함께 같이 끼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 이 복지라고 하는 돈이 어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한 나라의 국민 경제가 생산한 범위 내에서 쓰는 것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제대로 배분을 했을 적에 경제의 효율도 지키면서 사회의 안정도 유지해야 할 것이냐. 이거에 책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정당.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당들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해요. 정부도 물론이고 정당은 더군다나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미래에 대한 가장 아주 크리티컬한 측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경제민주화의 본체가 뭐냐? 여기 뭐 이렇게 보니까 뭐 경제민주화가 분배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셨는데 경제민주화가 분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민주화를 갖다 하자는 것은 뭐냐면 시장경제의 효율을 갖다가 최고로 지켜나가면서 사회 조화의 원칙과 그거를 일치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습니다. 최근에 용어가 우리하고 좀 달리 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미국의 2012년서부터 미국의 경제학자가 인클루션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자기 책에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클루시브 이코노미, 인클루시브 그로스, 뭐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인클루션이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한다? 포용을 한다는 뜻인데 포용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시장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새로 내려는데 뭐냐면 시장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이거야. 시장은 형성을 해서 계속해서 이 사회 변화에 맞춰주고 지켜져야만이 시장 경제의 효율을 갖는다.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인스티튜션, 시장이라는 두 인스티튜션이 오늘날 서구 사회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발전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만 얘기했던 게 아니라 난 그래서 제 자신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도 내가 2012년에 경제민주화를 갖다가 내가 87년에 헌법에 집어였고 2012년에 그를 선거에서 한번 강조를 해봤는데 미국이 결국은 우리와 비슷하게 따라오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경제민주화라는 걸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의회를 별로 잘 믿지 않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데가 뭐 여야 할 거 없이 밖에 그 로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법만 제정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할 것 같으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최고 통치자의 의지가 확실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예를 미국을 들어서 얘기를 하면 미국이 19세기 말쯤에 그 독과점이 심화돼 가지고서 그냥 횡포가 심으니까 셔먼 로우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독과점을 해소하려고 해봤는데 법만 만들었지 작동을 안 해. 왜냐면은 법을 작동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통치자가 안 하니까 못하는 거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세기 초에 1902년 이 무렵에 데오도르 루스벨트라는 대통령이 나와서 자기가 평상시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준비된 사고를 갖다 가지고 독점 해체를 시작합니다. 그게 계기가 돼 가지고서 오늘날 미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이 한 50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를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미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모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는 여러 청년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빛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한 더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우리가 모두 젊은 사람들이 협력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쪽에 압력을 행사를 해야 돼요. 그 압력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선거에 의해서 당신네들이 그런 짓을 안 하면은 우리가 표를 주지 않는다 하는 이런 위협을 갖다가 받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임하시면은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장래에 그러한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설사 안 하더라도 어느 시기가 지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소위 사회 세력이 그와 같은 요구를 갖다가 강력하게 주장했을 적에 언제나 실현이 될 거라고는 그런 확신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절망하지 않고 한국의 미래는 그래도 역동적인 우리 젊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제가 이 강의 이것도 마칩니다.